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26페이지 승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승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직급이 높아지는 건데 그 영어로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승진 관리에 관련된 건데 승진은 이제 조직에서 구성원을 더 상위 직무로 옮김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뭐 관리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모션 폴라이시 승진 방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공서열과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는데 연공서열이라는 거는 조직 구성원의 승진에 있어서 근무 경력, 결국은 얼마나 오래 일했냐라는 뜻이겠죠. 근무 경력, 즉 시간의 차이에 의해 승진에 우선권을 주는 개념입니다. 근무 연수에 비례해서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숙련도가 신장된다라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능력주의라는 것은 반대로 오래되던 짧게 되던 상관없이 조직 구성원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승진에 우선권을 준다는 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연공 크게 연공서열주의와 능력주의가 있는데 무조건 연공서열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능력주의가 좋은 게 아니고 능력주의 위주로 조직이 개편되면은 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너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조직이라는 건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이제 매트릭스들이 있죠. 그러한 부서들이나 그 분과들이 뭘 하죠? 예, 그 한 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조정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긴 한데 이 능력주의가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도한 경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쓸데없는 경쟁이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한다든지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아니면 본인이 속한 그 작은 조직만을 우선시한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장애점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혹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과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그 경쟁 그 내부 경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연공서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반면에 연공서열이 되어 있으면 안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조직에서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하면 이 정도 됐다니까 미래가 보이고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장점하고 과도한 경쟁이 없이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가는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도 하고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이제 연공서열과 이제 능력주의의 뭐 장단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직무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직무순환이라는 거는 내가 인사과에 있다가 인사과 하나만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 파트, 뭐 기획 파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걸 직무순환이라고 해요. 직무순환의 원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그 앞에서 이제 배웠었던 개념하고 많은 마찰을 일으키는데 뭐가 있었죠? 그 조직이라는 것은 분업화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직무 순환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분업이나 전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직무 순환을 하면은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그러한 중심이 되는 전문성이 향상하는데 뭐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주 커다란 기업 같은 데서는 직무 순환을 하질 않아요. 너무 세밀하게 쪼개져 있고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직문순환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걸 가르치고 더 혼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순환 같은 경우를 흔히 하지는 않고 이 직무순환 같은 경우는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부서가 뭐 그렇게 아주 전문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다양하게 일을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순환에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들도 많이 존재하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었던 이 파트에서는 기억하실 게 승진에 대한 의미에서 승진 개념에서 연공서열과 능력주의의 장단점 정도 기억하시고 직무순환의 의의하고 장단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의 보상관리에서 임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임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230페이지 보시면은 임금 체계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 내 임금하고 기준 외 임금이 있고 상여, 뭐 복리후생, 뭐 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30페이지의 임금 체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돈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는데, 자 기준 내 임금이라는 거는 기본임금이라는 걸로 나눠져요. 그리고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임금 같은 경우는 뭐 근속금, 능력금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뒤에 건 다 제외시키고 기본임금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이 말 그대로 기본임금이 여러분들이 만약 일을 시작하면 기본급 얼마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기술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된 거. 뭐 수당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수당이라는 것이 나와요. 아니면은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 임금 플러스 수당이 기준 내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기준 외 임금이 있어요. 기준 외 임금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연봉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연봉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준 임금하고 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내 임금을 보통 급여라고,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고 노동자들이, 기준 외 임금은 플러스로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초과 근로수당 일을 더 했다라든지, 일을 더 안 하면 안 받겠죠. 그리고 특수근로수당, 당직이라든지 야간에 했다라든지, 혹은 연차나 월차에 관련된 수당들이, 만약에 그것을 연차나 월차를 쓰지 않았으면 그게 해당되는 돈을 주거든요. 뭐 연월차에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자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 알파로 돈이 들어오는 것, 이걸 기준 외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급여라든지 연봉이 얼마입니다 할 때는 기준 내 임금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외 임금은 그 기준 바깥에 있는 것을 뜻한다. 엑스트라로 버는 돈이더라.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상여금이라든지 정근 수당에 관련 가끔 이게 상처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상여금처럼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복리후생적 급여라든지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 사용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앞에서 배우셨죠. 사용자 같은 경우가 50%를 내요. 그 사람이 내야 할 의료비에서, 의료보험에서. 의료비가 만약 30만 원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15만 원 정도를 내고 1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월급에서 차감이 돼서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라는 거 중에서 의료보험이 대표적이고, 경조사비, 뭐 이렇게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지원비들이 있고, 퇴직금, 뭐 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중요한 거는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 그 외에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기준 내 임금은 기본적인 기본 임금 플러스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됐어요. 그 외에는 됐고, 그래서 복리후생에 관련된 얘기 듣잖아요. 어떤 기업이 복리후생이 좋더라. 이 복리후생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기준 내 임금이 아니에요. 기준 내 임금이 아니고 그 복리후생적 급여나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적 자원의 유지 관리 234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기부여부터 해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딱 하나, 그러니까 저희 중요한 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235페이지에 보면은 마슬로우의 니즈 하이어라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 마슬로우의 니즈 하이어라키는 아마 1980년도 요때, 나 1960인가 80년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원래는 요 니스 하이어라키가 여러분들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단형이 아니라 피라미드로 보통 그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책이 조금 이상하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슬로우만 쳐도, 한국어로 마슬로우 아니면 영어로 해서 마슬로우만 쳐도 바로 나와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갖고, 자 보시면은 생리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인데, 가장 밑에 단계가 생리욕구입니다. 맨 밑에 단계가. 그 다음 욕구가 안전, 소속, 뭐 존경,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데, 존경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경영학에서도 쓰고 사회학에서도 쓰고 철학에서도, 모든 과목에서 많이 갖다 쓰는 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정도에 따라서 1단계 생리욕구부터 5단계 자아실현 욕구로 형성되어 있다. 인간의 욕구는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발전되며 어떤 욕구가 일정 충족되면 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다음 단계의 욕구가 행위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생리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이거는 식욕이라든지 자고 싶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 이것을 생리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리 욕구가 제일 먼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발생한다. 내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지만 뭘 해요? 그러니까 제일 밑단계적인 욕구라 가장 기본적 욕구예요.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욕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자 세이프티에 관련된 욕구인데 내가 뭐 위험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안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여긴 소속 욕구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사회적 욕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사회적인 그룹 안에 그러니까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자고 먹고 자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 그리고 목숨의 위험함이 없어. 그 다음엔 어떤 소속이나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감을 항상 느끼고 싶어 해요. 물론 요새 뭐 히토코모리니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아예 다 끊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은 교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소속 욕구,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존경 욕구인데 이 존경 욕구는 어떤 존경이냐면은 소속된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소속이 됐으면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라든지 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것이고, 마지막에 그걸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인 모습이겠죠. 이제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내 자아에 관련된 고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 자아실현 욕구가 발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욕구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으로도 많이 갖다 쓰는데 쉽게 해서 생리적 욕구가 완전히 채워진 사람한테 계속 생리적인 욕구를 부여한다고 그 사람이 만족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또 얘기를 하면은 이 밑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맨 위에 단계 욕구로 점핑이 되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몇몇의 성직자라든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분들은 특별한 뭐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신부님들, 뭐 스님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한 단계 한 단계를 사람을 거치는 욕구라는 것도 분명히 단계가 만들어져 있더라. 자, 이것이 마슬로우의 니즈 하이어라키,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인적 자원이라는 것도 결국 그러면 이 욕구 단계 이론에 대입을 시켜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처음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급여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먹고 사는 게 직결적이니까 그것이 만족된다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적 욕구가 만족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안전함의 욕구. 이 안전함의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 내가 뭐 집에서 쫓겨난다라든지 다시 세를 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로 치면은 이 회사에서 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욕구입니다. 잘릴지 말지 관련된 거. 회사가 항상 내일이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 이러면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아웃풋을 뽑아내기도 어렵겠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안전 욕구는 회사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소속 욕구는 그 소속에서 왕따야. 그리고 와서 소속으로 껴주질 않아. 그러면은 회사 다닐 많은 욕구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일할 욕구가 안 생겨요. 그럼 이것도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소속에 속하면은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인정에 관련된 거, 직급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회사로 치면 그 단계까지 다 넘어가면은 내가 일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실존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아실현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쪽에 다 갖다 써요. 뭐 관광학에서도 쓰고 경영학에서도 쓰고 마케팅에서도 쓰고 우리 의료 경영학에서도 쓰고 다 갖다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각 단계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맥그리어에서 XY 리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매슬로의 니사 혈압계 하나만 딱 보세요. 예, 맥그리거 뭐 이런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예, 뒤에 거 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리더십에 관련된 것에서 뭐 관리자와 리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질론부터 뭐 쭉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쭉 보시면은 253페이지에 보시면은 갈등 관리라는 게 있어요. 갈등 관리. 자, 갈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에서 항상 조정과 통합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항상 원론적인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한 개의 목표를 갖고 따라간다 그랬었죠. 이 한 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조직과 부서와 조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는데 이 행위 자체에서 항상 뭐가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갈등이 발생하는데 뭐 여기 보시면 갈등의 정의 보시면 253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갈등의 정의 두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콘플릭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나 집단 또는 조직과 같은 사회적 주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서로 적대시거나 대립하는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무엇인가 나한테 이해가 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야. 그거에 관련된 충돌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이 뭐 직접적으로 재화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 충돌인데 이런 게 그냥 물리적 충돌 같이 실제로 표출되는 행동도 있어요. 마음 심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도 있죠. 막 몸싸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괜히 막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등의 기능 보시면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갈등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인데 순기능은 그러니까 장점이에요. 건설적 갈등은 조직의 발전과 쇄신을 유도한다. 자, 무슨 얘기냐? 조직 간에 너무 스트레스가 없으면 너무 퍼져갖고 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라이벌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싸워가면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갖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존재하므로 뭐 건설적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은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갈등을 만들고 경쟁을 시키고 경쟁으로 인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역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위계 질서를 혼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기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팀을 만든 다음에 조직 내에서 경쟁을 해서 지는 팀은 해체가 돼요. 다시 또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각 프로젝트에서 우리 팀이 못 달 경우에는 자 결국 그럴 때 갈등이 되죠. 같은 그 조직 회사 안에 있는 조직들이지만 막 얘 거한테 막 가짜 정보 흘리고 막 이러면서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서로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단점은 뭐다?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나 그걸로 사기나 뭐 이런 걸로 저하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는 뭐 개인 간의 갈등부터 해서 쭉 있는데 256페이지 보시면은 뭐 갈등 관리 방식의 5가지 유형이라 해서 강요, 협조, 수용, 회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뒤에 4번에 나오는 이직 관리 파트예요. 네, 이직 관리. 앞에 갈등이나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HRM을 전공을 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직이에요. 이직.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자, HRM의 가장 핵심 개념은 좋은 인재를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거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회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직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취업하기도 힘든데 무슨 이직을 합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이직합니다. 뭐 3년 못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회사 들어가고 이러면은 옮길 생각 맨날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이직 관리라는 게 있는데 왜 이직 관리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바로 못 써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시키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 인력한테 돈이 나가죠. 나가요. 혹은 작은 기업들은 그냥 옆에 앉혀놓고 일 가르친단 말이야. 일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이 일했으면 훨씬 더 높은 생산력을 낼 수 있는데 난 일도 해야지 가르쳐야지 그러면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작은 기업들은.
그러면 이 능력의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겨우 교육을 시켜놔서 이제 회사에서 쓸만한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만 이놈이 이는 관두겠다네. 배우기만 하고 어떻게 돼?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겠죠. 그동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쏟아부은 시간이라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결국. 이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 교육했던 사람들이 또 기회비용이죠. 일할 수 있는 것을 제외시키고 이 사람을 교육했었던 거, 이런 거 하면은 이직이라는 거는 회사 차원에서는 큰 마이너스가 돼요. 예.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직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직, 정년퇴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직 원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발적 이직 원인 같은 경우는 사직이에요. 사직은 개인 의사에 따라서 그만하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게 제일 골치 아프죠.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교육시켜놨더니만 떠나버리는 거. 두 번째 정년퇴직은 정년이 됐으니까 떠나는 거. 뭐 이런 거고 비자발적 이직은 정리해고 레이오프가 되는 거. 회사에서 정리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시키는 거. 비자발적 이직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놈이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얻는 피해도 크겠지만 이직 자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는 그게 크지 않아요. 어차피 잘라내야 되는 존재니까. 근데 문제는 자발적 이직이에요. 자발적 이직 중에서 정년퇴직은 그렇고 이 사직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시켜놨더니만 떠나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죠, 결국. 그래서 회사에서 항상 첫 번째는 이걸 턴오버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해서 턴오버 레이트라 해서 턴오버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회사에 왔으면 충성되게 일을 해. 그러면 또 이렇게 반론을 하죠. 근데 평생 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쳐버리려고 그러고. 하지만 초기에 입사해서 빠른 시간에 그 이직을 해버리는 거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로 작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직에 관련된 거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메슬로의 니즈 하이어라키에 근간을 해서 어떤 식으로의 그 뭐 조직 만족도를 높여준다,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든지 뭐 아니면 경쟁 기업에서 빼가려는 걸 어떤 식으로 막는다든지 뭐 이러한 방책이 필요하겠죠. 이직이 조직에 미치는 뭐 영향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같은 거는 됐고요. 역기능을 보시면 돼요. 이직 비용이 발생하여 가장 중요한 거는 턴오버의 그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해서 모집, 선발, 훈련하는 비용들지 신입 직원의 훈련과 개발 비용 결국은 뭐라 이걸 다 묶어서 이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 비용 이직하는 데서 턴오버하는 코스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자가 없어짐으로 해서 조직의 생산력이 약화되고 조직의 위화감, 구성원의 뭐 사기 저하 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직의 역기능을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직의 순기능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자발적 이직에 관련된 얘기고 이직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보통은 이직의 역기능에 관해서 보통 많이 논의를 해요. 경영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직에 대한 대책, 그래서 자발적 이직 요인을 감소시키는 거.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발적 요인을 왜 옮기려는지를 감소시키는 거. 비자발적 이직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직무 분배나 근로 분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 차원,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예, 중요한 거는 자발적 이직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요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직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예.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특히 서비스 업계 통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책을 6장까지 봤어요. 6장까지. 중요한 것만 제가 찝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제 중요한 거를 다 봤는데 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또 한 2주 있다가 기말고사 보잖아요. 확 그 11주로 우리를 하니까 그때 뭐 구매 관리나 재고 자산이나 뭐 노사 관리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회계는 안 할 거고 뭐 신경영 기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파트를 주로 이제 구매하고 재고 자산 쪽으로 할 것이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중간고사 뭐 얘기 잠깐 하면은 중간고사 이게 마지막 중간고사 보기 전 슬라이드인데 중간고사는 다 객관식으로 제가 냈어요. 다 객관식으로 냈고 어렵지 않게 내려고 비대면이부터 어렵지 않게 내려고 냈고 그리고 저 범위는 오늘까지 한 6장까지 범위가 하고
그러면 책을 꼭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방송, 이렇게 영상으로 했던 거 200개 나옵니까? 200건은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요인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하시면 되고, 앞에서 1강부터 지금 이게 아마 올라가는 거는 아마 9강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9강까지가 9주차로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2주씩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9주차까지 하고 이렇게 하시고 10주, 11, 12, 13, 14주차 5개는 이제 기말 한 3주 뒤에 보는 거 그걸로 진행을 할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진행되니까 제가 설명했었던 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설명한 거 이외 것들은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중간고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